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로소득 실무,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급여 자료 입력하는 것을 쭉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예.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 해 보았고, 그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까지 해봤는데, 301쪽에 있는 요 내용,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우리가 이제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들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금을 원천징수했잖아요. 그 상황을 관할 세무서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신고에 필요한 세무 서식이 바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고 하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필요한 지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납부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월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원천징수 했으면 제출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말한 대로 소득세 원천징수만이 아니라 법인에게 법인세 원천징수를 했을 때도 같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행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한다. 8월분 급여 자료 및 중도 정산잔 자료, 중도 정산 자료. 우리 사원 한 명이 8월에 중도 퇴사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급여 지급한 것과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중도 정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을 통해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느냐? 인사급여로 가셔서 여기 근로소득관리 박스의 맨 아래 보시면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예,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시고요. 조회 화면에서 보면은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이 있어요. 귀속기간이라는 것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죠. 우리 근로소득에서는. 그리고 지급기간은 급여를 지급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8월 급여를 8월 25일 날 지급했기 때문에 같은 월에 지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을 8월부터 8월로 똑같이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귀속기간도 8월부터 8월이요. 지급기간도 8월부터 8월이 됩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시게 되면은 원천징수 내역 이와 같이 작성이 됩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4사람 총 지급액이 1,480만 원 그리고 소득세는 16만 770원이었고 한 명은 중도 퇴사자가 있어가지고 총 지급액이 3,120만 원. 요거는 1월부터 8월까지의 총 지급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산 결과 소득세를 이만큼 돌려주었습니다. 마이너스 417620. 따라서 이번 8월에 납부할 세액은 소득세에서 마이너스 25만 6,850원. 납부할 세액이 없지요. 없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내역을 신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8월에 환급을 받으려면 여기다가 21번에 보면 환급 신청액이라고 있어요. 여기 25만 6,850원을 환급을 신청해서 9월 달에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는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매월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지금 마이너스가 났지만 다음 달엔 납부할 세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이 4월, 2월을 환급액을 2월을 시키게 되면은 9월에 납부할 세금에서 이만큼을 빼고 납부를 해주면 돼요. 예, 그래서 환급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다음 달 납부할 때 이 2월 된 환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납부하면 그런 방법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서식으로 보시려면은요, 위에 있는 인쇄 단추를 눌러보시면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세무서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는 그 내용이 이와 같이 쭉 기록이 되는데 항목이 굉장히 많죠. 보시다시피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만 여기다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밑에는 법인, 내외국 법인의 원천징수까지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여기에 모두 반영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TAT 1급에 가게 되면은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만 시험에 내지는 않고요. 예, 기타 소득이라든지 연금소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원천징수 몇 가지 우리가 소득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퇴직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이라든가 기타소득이라든가 연금소득이라든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예, 이런 것 등을 추가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인사급여에 여기에 우리가 원천징수,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라든가 이런 것을 입력해서 반영하는 메뉴가 추가가 됩니다. TAT 1급에 가면은. 네, 우리 TAT 2급에서는 근로소득까지만 소득세 실무를 평가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메뉴가 빠져 있어요.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8월분 이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장 단추를 누르면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자, 풀이에 보시면은 네, 우리가 작성한 것과 아마 같은 숫자가 보일 거예요. 네. 그 밑에 팁에 있는 걸 잠깐 읽어보고 지나갈게요. 수행 팁에 있는 거. 총 지급액란에 식대와 육아수당은 제출 비과세로 포함하며 자가운전 보조금은 미제출 비과세로 포함되지 않는다. 예, 여기 있는 우리가 어제인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수당 공제 등록을 할 때 이 제출 비과세, 미제출 비과세 그런 부분을 본 적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 제출, 미제출이라는 말이 바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여기 총 지급액에 제출은 포함하는 비과세고 미제출은 총 지급액에서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는 총급여가 아니라 총급여는 비과세 전부 다 빠져요. 비과세, 분리과세가 다 빠지는 게 총급여죠. 근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항목 이름이 총급여를 쓰지 않아요. 총지급액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비과세도 포함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제출 비과세는 포함을 안 시켜요. 그래서 미제출 비과세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다루었던 수당 중에 자가운전 보조금이 거기 미제출 비과세였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여기에서 빠진 것이다. 하지만 비과세라 하더라도 식대하고 육아수당은 제출 비과세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도 퇴사자 자료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 상단부의 중도를 클릭하여 중도 퇴사자를 불러와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정산 내역이 반영된다. 우리는 잘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다음 3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02쪽은 일용직 사원의 사원 등록과 일용직 사원의 급여 자료 입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인사급여의 급여 자료 입력은 일반 근로자, 즉 상용 근로자의 급여 자료 입력이고 사원 등록도 여기 있는 사원 등록도 상용 근로자, 일반 근로자의 사원 등록은 여기에서 합니다. 하지만 일용 근로자는 여기 메뉴가 따로 나눠져 있죠. 일용직 사원 등록,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 지식을 보면 1급이나 시급제 등 일용직 사원에 대한 급여를 입력하여 세액을 산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용직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는 일용급여, 즉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하루에 15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나온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6%를 곱하기 하고요. 산출세액이 산출이 되면 그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다시 빼줍니다. 그것이 결정세액이고 그 결정세액의 10%가 지방세고 그렇습니다. 자, 일용직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면 부서, 급여 형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에 가면은 매일 지급하는 방식이냐, 일정 기간 지급하는 방식이냐, 이런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매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산출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소액 부징수가 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소액 부징수. 매일 지급 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징수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을 하는 경우, 즉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하루 초과해가지고 2일, 3일 또는 5일, 7일, 10일 이걸 묶어서 지급하는 방식이 일정 기간 단위 지급인데요. 이때는 소득세 1,000원 미만일 경우라도 소득세를 산출하고 징수하게 된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조금 전에 작성했던 그 서식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용직으로 따로 구분이 되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근로소득에 일용근로라고 하는 줄이 있지 않습니까? A04 여기에 포함돼서 어,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용직 사원 등록과 급여자료 입력의 수행과제 같이 해봅시다. 관리부 일용직 사원 신민경에게 1급 20만 원으로 12월분 근무 일수에 대하여 12월 15일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그러면 일정 기간으로 모아서 일정 기간 단위 지급이 되겠네요.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에 등록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먼저
이 사번과 주민번호, 입사 날짜, 이 내용을 가지고 사원 등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사급여에 일용직 사원 등록에 들어가면은요.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도 옆에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나란히 있으니까 급여자료 입력할 때 다시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원 등록, 일용직 급여 입력 이렇게 탭이 두 개로 나란히 한꺼번에 하나의 메뉴에 묶여 있어요. 자, 그러면 일용직 사원 등록 코드를 입력할까요? 7001이죠. 사원명은 신민경,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가 거기 있었죠? 850327 2000 09 입사 연월 2026 120하나 이렇게 넣어주고요. 퇴사는 입력할 필요가 없겠네요. 주소는 생략하라고 그랬군요. 예, 주소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사원에 관한 개인 정보가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급여 사항입니다. 급여 지급 방법은 여기 0번이 아니라 여기 클릭해 보면 0번은 매일 지급, 1번은 일정 단위 지급이라고 밑에 메시지가 보일 거예요. 1번 일정 단위 지급. 목록으로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14번에 정상급여는 1급직이면서 일당을 여기다 정상급여에 입력을 해주는데 예, 1급 20만 원이라는 설명 우리 봤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20만 원을 입력합니다. 정상급여에다가 200 000 예, 그리고 급여 유형에는 1급직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시급직을 선택했을 때는 시간당 급여를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자, 연장급여는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가면은 개정 과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개정 과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용직 근로자가 지금 여기는 소속이 관리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임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 되고요. 만약에 생산부 직원이다 그러면 제조원가에 노무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500번대로 하느냐 800번대로 하느냐 요 개정 과목 설정을 해줍니다. 시험에서 부서가 나오지 않으면 요건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관리부 일용직 사원이라고 예, 소속 그 부서를 얘기해 줬기 때문에 여기를 800번대 임금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물음표 단추 검색 단추 누르셔가지고 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검색하신 다음에 800번대가 없네요. 임금이. 그러면은 급여로 검색을 해볼까요? 잡급. 잡급으로 검색을 해볼까요? 잡급 하면은 500번대, 800번대 이 두 개가 보이는군요. 네. 자, 500번대 잡급은 생산부의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800번대 잡급은 생산부가 아닌 부서의 일용직 급여를 말합니다. 물론 잡급이라는 개념 과목을 안 쓰고 급여를 쓸 수도 있는데 급여를 쓰게 되면은 상용 근로자의 급여라고 개념 과목이 똑같아 가지고 구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쓸 수 있어요. 자, 좋아요. 805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확인.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사원 등록을 다 한 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요 자료에 의해서 급여 계산을 해볼 거예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무 일수에 따른 급여와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한 것과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용직 사원 등록 탭 바로 옆에 보시면 일용직 급여 입력 탭이 있어요. 거기 클릭하시고 12월의 급여니까 귀속 연월을 12월로 바꿔요. 12월. 그리고 지급도 12월로 바꿔요. 그리고 부서는 우리가 부서 등록은 안 했기 때문에 전체를 그냥 보기 위해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신민경 사원 한 사람만 우리가 일용직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이겠죠? 자, 이 사람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날짜가 있습니다. 요 일일이 11월 1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게 되면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일수 15일간 근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근무한 날 1일 날부터 15일까지를 X를 클릭하면 동그라미로 변합니다. X를 클릭해서 1일 날부터 15일 날까지를 동그라미로 바꿔주면 됩니다. 만약에 잘못 동그라미를 쳤으면 다시 동그라미를 클릭하면 X로 다시 고쳐집니다. 그래서 15일까지 이렇게 근무한 날을 동그라미 처리를 하면은 아래에 최종 근무일 15일이라고 합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급액에 일당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15일이면 300만 원이다 라는 합계가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스크롤해서 가보면은 고용보험은 하루에 1,800원씩 27,000원을 고용보험으로 본인 부담액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소득세는 하루에 1,350원 해서 합계는 21,250원.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매일 130원씩 해서 모두 1,950원. 그래가지고 임금 총액 300에서 공제 총액 49,200원을 차감하면은 차인 지급액 신민경 씨에게 12월 15일 날 295만 800원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295만 800원을 지급해주면 된다. 이러한 급여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저장 단추 별도로 없으니까요. 12월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근로자 3명하고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 1명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가셔서 이번에는 기간을 12월부터 12월 귀속기간 12월부터 12월이고 지급기간도 12월부터 12월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 네, 보시다시피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내역 간이세액표로 3명 총 지급액 2천만 원에 소득세 70만 1,390원이었고 일용근로 1명 총 지급액 300만 원에 소득세 2만 250원. 그래서 납부해야 될 세액은 72만 1,640원. 자, 그런데 우리가 8월 달에 25만 6,850원을 환급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당월 조정 환급세액에서 이렇게 빼줍니다. 그게 빠져서 46만 4,790원을 이번 차례에 납부할 거다. 우리가 물론 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8월 달에 작성하고서 9, 10, 11, 12, 9, 10, 11, 9, 10, 11 3개월치를 작성을 안 했어요. 작성을 안 하니까 그 4월, 2월한 환급세액이 12월로 넘어와 가지고 조정으로 나타났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일용직 사원 등록 그리고 급여 자료의 입력과 계산 맞춰봤습니다. 네. 풀이 내용도 우리가 작업한 것과 일치하죠. 자, 이제 근로소득 실무 수행의 마지막 그 과제가 뭐냐?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자, 사원 등록도 해봤고 급여 자료 입력도 했습니다. 우리가 근로소득에 대한 그 소득세 관리는 기중에는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해 2월이 되면은 근로소득자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내용을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냐?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공제 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을 해야 되죠. 소득공제 신고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소득공제 받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모르는 것들이 있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거라든가 또 세액공제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연말정산은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분리과세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일용 근로자를 연말정산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에 2번을 보시면 2 이상의 둘 이상이죠. 둘 이상의 근무지가 있을 경우 자, 직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연말정산을 그럼 두 직장에서 다 하느냐? 한 군데서만 모아서 하면 됩니다. 근무처가 둘 이상인 이중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서 근무지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 예, 주된 근무지 회사를 말합니다. 회사를 통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우리가 제출한다. 즉, 한 군데서만 한다. 또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네.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니까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니까 종된 근무지에는 우리가 연말정산을 했다라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런 얘기. 다음에 세 번째 재취직자의 연말정산. 네,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 해당한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까지 속하는 달에 받은 소득이 있겠죠. 그 소득을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현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취업자는 종전근무지 1월 달부터 퇴직한 달까지의 그 근로소득을 제출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서류가 있느냐? 중도 퇴사자 정산한 서류가 있어요. 중도 퇴사자 정산한 그 영수증 거기에 보면은 퇴직한 달까지의 급여, 상여금, 그 다음에 얼마의 세금을 징수했는지가 그 중도 퇴사자 정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재취직자 한 사람이 있었죠. 6월 달에 입사한 사람. 그 305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림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요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 필요 지식은 근로소득자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공제 신청서에 의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입력하는 메뉴가 바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메뉴입니다.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일 경우 연말,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중도, 전체 사원의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할 때는 총괄을 조회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메뉴에 가면은 요 메뉴에 가면은 탭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이거예요. 연말, 중도, 총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다. 연말정산할 때는 연말에서 하면 됩니다. 정산연월, 연말정산을 하는 연월을 말합니다. 연말정산하는 월은 26년도의 과세기간은 27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귀속기간이다. 그러면은 사원에 입사 날짜부터 퇴사한 날짜까지 귀속기간이 됩니다. 계속 근로자는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뭐 항목 설명은 지금 정산 명세 탭에 있는 이런 메뉴 항목들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뭐 그 나와 있던 그런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요건 중복이 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패스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1페이지에는 이제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소득공제 여부 판단 시 참고사항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표를 잘 이해해 두시면 많이 참고가 됩니다. 자, 우리가 보험료 세액공제, 우리 특별세액공제에서 정리를 했었잖아요. 보험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험료는 나이 동그라미, 소득요건 동그라미, 근로기간 비용만,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하는 것도 동그라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험료의 그 피보험자가 나이가 만약에 자녀 같으면 20세 이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직계 존속 같으면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보험자. 또 소득 요건 소득도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그라미는 소득 요건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득이 없어야 된다. 100만 원 이하는 없는 걸로 보죠. 종합소득 금액과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거예요. 피보험자를 볼 때. 그 다음에 그 보험료의 지출 시기가 26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에 지출한 것만 보험료 세액공제에 연말정산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과세기간에 지출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요 세 가지가 모두 동그라미예요. 보험료는. 자, 근데 기부금을 볼까요?
기부금은 나이는 X, 나이는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관계없다는 말은 자녀가 만약에 대학교 4학년이다. 그러면 20살이 넘었겠죠. 예. 그런데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없어요. 예, 소득은 봐야 된다 이겁니다. 예, 소득. 그래서 그 자녀가 교회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돈으로 기부했을까요? 예, 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소득자의 돈으로 기부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은 우리가 근로기관에 지출한 기부금 말고 전년도에 기부한 것이 만약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단기에 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부금에서 특별한 것은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지출 부분만을 공제 가능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이런 사람이 기부한 것은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부금을 우리가 기부자의 나이는 상관이 없지만 소득은 있으면 세액공제 적용을 못 받는다 이겁니다.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교육비 볼까요? 교육비. 자, 교육비는 나이는 상관이 없다 이거. 20세가 넘어도 자녀의 교육비, 대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받는다 이 말입니다. 소득도 상관이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금 같은 경우는 소득 요건을 보는데 교육비는 소득 요건을 안 본다는 것이죠. 소득 요건이. 그러니까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를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이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자녀가 다른 소득이 있어도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근로기관에만 지출한 것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사항은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하죠.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연말정산 때 입력을 하면 안 돼요. 반영을 하면.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보면요. 신용카드 그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나이 상관없어요. 신용카드 사용한 자의 나이. 예. 그 다음에 소득은 상관이 있어요. 신용카드는. 예. 그래서 만약에 대학교 4학년 다니는 자녀가 자기 신용카드를 가지고 지출을 했는데 그 자녀가 소득이 없는 자녀면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을 하는데 그 자녀가 소득이 있다 하면은 자기가 벌어서 쓰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비는 자기가 벌어서 수업료를 냈다 하더라도 교육의 의무가 아마 부모에게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는 입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신용카드는 소득이 있는 자녀는 입력하면 안 돼요. 물론 직계 존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면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 금액은 반영이 안 된다. 소득을 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근로기관에 지출한 것만 반영을 합니다. 근데 신용카드에서 특이한 게 있었죠. 형제자매 사용분은 공제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를 보겠습니다. 의료비는 나이도 상관이 없고요. 소득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비하고 똑같아요. 나이와 소득은 보지 않아요. 예,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고 근로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자금과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있죠. 주택자금과 연금저축에 대한 에, 주택자금은 이제 세액공제가 아니라 이건 소득공제인데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 또는 이자 상환액에 대한 것을 소득공제해 주죠. 자, 이것은 주택자금은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적용을 해주고요. 연금저축은 그 외에 다른 그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은 다 적용해 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의 특징은 본인 명의 것만 된다는 거예요. 주택자금이나 연금저축에 대한 것은 배우자의 명의로 된 거라든가 다른 부양가족의 명의로 된 거는 입력을 해서는 안 돼요. 소득자, 근로자 본인 것만 입력을 합니다. 뭐하고 같아요? 정치자금하고 같아요. 기부금의 정치자금, 그리고 보양사랑 기부금도 그랬었죠. 어. 이 표가 이제 우리가 자료를 입력할 때 참고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하고, 즉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하고, 또 지출한 내용에 따라서는 세액공제 적용받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여부를 참고할 사항을 만들어 놨어요. 예, 우선 이 중복 적용되는 것이 하나, 둘, 셋, 세 가지만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첫째는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했습니다. 그러면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죠? 의료비 지출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비는 뭐다? 신용카드로 지출했다면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중복된다 이거예요. 중복 가능하다. 의료비 중복 가능합니다. 자, 보험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료는 세액 공제만 받고 보험료 보험료로 신용카드 납부했다. 신용카드로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 해주죠. 자, 그 다음에 교육비 중에서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냈어요. 학원비. 학교에 내는 건 안 됩니다. 학교에 내는 거 말고 학원비. 학원비를 냈을 때 취학 전 아동 및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예체능 교육비.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까지를 우리가 취학 전 아동으로 지금 소득세 법안에서 이렇게 고쳐놨어요. 이게 작년까지는 그냥 취학 전 아동 이랬습니다. 예, 취학 전 아동 및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예체능 교육비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학원비도 되고 학원비 뭐냐면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해주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도 소득공제 적용해줍니다. 취약전 아동, 취약전 아동이 이제 예체능이나 체육관 같은데 많이 미술학원, 음악학원 또 어딘가요? 예, 태권도 도장 이런 데 다니잖아요. 예, 그 교육비는 중복 적용한다. 교육비 세액공제와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겁니다. 또 교육비 하나가 더 있는데요. 교복구입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해당하는 거죠. 교복구입비도 이중으로 해줍니다. 교복구입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되잖아요. 예, 그래서 세액공제 가능해요.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적용합니다. 예. 자, 그래서 나머지는 세액공제만 해주고 신용카드 공제는 안 해줘요. 나머지 것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복 적용한 것을 기억하시면 돼. 의료비, 그 다음에 취약전 아동의 예체능 교육비, 그 다음에 교복구입비,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요 세 가지는 세액공제 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중복해서 해준다. 이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거기 3번에 있는 표는 메뉴를 설명한 거라서 이것을 우리가 참고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비는 어디다 입력한다 하는 건데 시험에서 의료비 어디다 입력하라고 다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메뉴를 이렇게 찾아가는데 이제 수험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디에 입력한다 다 시험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메뉴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설명하다 보니 연말정산 자료 수행과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오늘 입력해 보진 못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김현철 연말정산 자료부터 이용해 가지고 한 사람씩 우리가 지금 세 사람의 연말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근로자가 지금 세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의 연말정산 자료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런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월세액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반영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해서 해당 메뉴에다가 입력을 하는 연습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접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계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접어두세요.